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한 명의 희생자가 있다. 그는 바로 5월 26일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던 시민군 대변인이다. 나는 광주의 도청 기자회견실 탁자에 앉아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 젊은이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받았다. 그의 두 눈이 나를 향해 다가오자 나는 그 자신 스스로도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충격을 준 것은 바로 그의 두 눈이었다. 바로 코앞에 임박한 죽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부드러움과 상냥함을 잃지 않는 그의 눈길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김태우의 인문학 산책 길 위에서 만난 한국 현대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태우입니다. 혹시 제가 방금 낭독한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의 여행지 평화답사 장소가 예상되는 분 계십니까? 네, 아마도 시민군이라는 단어 그리고 광주의 도청 기자회견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짐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상하신 것처럼 오늘의 평화답사지는 광주광역시의 금남로, 국립 5.18 묘지, 5.18 기록관 등과 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장소들입니다. 방금 낭독해드린 부분은 제 책 평화를 걷다의 86쪽에 등장하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한 외신 기자의 회고입니다. 정확히는 볼티모어 선지의 브래들리 마틴이라는 외국인 기자의 고 윤상원 열사에 관한 회고입니다. 윤상원 열사는 5.18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매우 익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아마 1980년 이후 한국의 온갖 다양한 형태의 시위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일 텐데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바로 이 노래가 윤상원을 위한 진홍곡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 노래를 5.18 기념식장에서 재창을 하느냐 합창을 하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그리고 매번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의 당수들이 5.18 국립묘지를 찾아 윤상원 묘소 앞에서 참배를 하곤 합니다. 그의 묘소를 방문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 방송의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작년 2015년 5월에 새롭게 개관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건립 배경, 그리고 그 전시 내용, 또 최근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5.18 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하니까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방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자면 금요일에 재방송이 업로드된 이후에 주말에 이 라디오 방송 오늘의 순위가 급반등했다는 사실입니다. 252 정도까지 올라갔던데요. 물론 제 개인 방송과 무관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권연대와 저 개인 모두의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면 아마도 팟빵 게시판 댓글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가 실망한 이유는 지난 방송을 청취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팟빵 게시판에 방송 관련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 2주에 걸쳐서 총 6분에게 제 책 평화를 걷다 저자 사인본을 직접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댓글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농담처럼 댓글 올려주기만 해도 선물 받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농담이 현실이 돼버리는 우습고도 슬픈 우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7월 7일 목요일 오전까지 제 방송 관련 댓글을 올려주신 두 분, 네, xfree75님, 그리고 이거 BAEILGIB, 이거 베일집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지 모르겠는데, 네, 이 xfree75님과 베일집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아래 인권연대 간사분께서 공지해주신 이메일로 두 분의 연락처,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 인권연대에서 제 사인이 들어가 있는 평화를 걷다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도 그 베일집님은 댓글에서 자본주의와 평화, 사북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책에서 구사된 평화의 개념이 단순한 폭력이나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평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1960년대 비판적 평화의 평화 개념, 즉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 등과 같은 구조적 폭력에 저항하는 개념으로서의 적극적 평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인지해 주시면은 제가 이 자본주의, 사북, 평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연결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북 동원탄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이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폭력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고, 현재 시점에 카지노, 강원랜드 카지노나 그곳에 많이 이렇게 지금 분포하고 있는 전당포 같은 자본의 이 민낯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이 사북이라는 거죠. 또한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의 주역이 박정희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실상 사북 탄광 노동자들처럼 노동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일하며 희생됐던 노동자들이라는 사실, 그들의 혹독한 노동의 대가로 인해 한국 경제가 버티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주는 곳이 사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와 평화의 문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폭력의 문제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곳으로 사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난 방송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 책 평화의 걷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 비판적 평화 개념에 기대어서 한국의 자본주의와 평화, 민주주의와 평화, 동북아 지역 갈등과 평화, 통일과 평화라는 4개의 커다란 주제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사북, 광주, 서울의 서대문연구소, 강원도 철원 등을 선정하고 이 장소에 소위 평화답사를 제가 다 직접 다니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옮겨놓은 이 책은 작은 여행기입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12,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작은 책인데요. 근데 사실 요즘 영화 한 편 보는데도 한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길에서 이 작은 책 한 권 가져가면은 충분한 값어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길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사북에 들러서, 그리고 사북에 그 시내에 들어가면은 많은 고깃집들이 있습니다. 고깃집이 많은 이유가 예전에 그곳이 탄광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일종 석탄가루 같은 것을 많이 마실 경우에 삼겹살 같은 걸 먹어주면은 이게 씻겨 내려간다, 일종의 그런 속설이 있죠. 그런 속설과 관련해서 실제 예전에 탄광촌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광부들이. 그리고 삼겹살 같은 걸 먹으면서 이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그 일상의 노동의 고단함을 달래는 사실상 유일한 해방구랄까 그런 거였겠죠. 지난 시간에 노동자들의 그 힘듦, 공궁함, 일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든 노동의 현장에는 또 나름의 즐거움, 해악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가서 저도 직접 뭐 설렁탕 같은 걸 먹었었는데 고기 맛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그 지역에서 고기를 이렇게 돼지나 소고기를 많이 이렇게 그 지역에서 많이 질 좋은 고기들을 많이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먹거리도 즐기고 평화여행도 하고 인근의 펜션에서 밤에 이렇게 맑은 공기에서 이렇게 펜션에서 밤하늘을 보고 뭐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좋은 여행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광주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87년 체제의 위기, 시대의 역행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87년 체제라는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서 성취한 새로운 헌법 질서, 즉 주권재민, 경제민주화, 평화적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체제를 일컫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직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주권재민, 그리고 경제적 성과를 대중적으로 분배하는 경제민주화. 실제 이 6월 항쟁 이후에 수립된 노태우 정부는 당시에 군사 정권의 전통을 잇는다는 점에서 뭐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린 처절한 패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노태우 정부가 실은 이 헌법 질서를 만들고 그 당시에 실제 전개된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뭐 예컨대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했던 5년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여기서 말하는 실질임금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현상을 반영한 그런 어떤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실질임금이 매년 10% 정도 계속 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그리고 뭐 의료보험제도나 뭐 최저임금제도나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졌던 시기가 또 실은 노태우 정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경제민주화 정책이 수립이 되고, 뭐 북방 정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통일을 지향하는 그 같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현재 시점까지 우리는 사실 이런 87년의 헌법 질서 하에서 살고 있는 제6공화국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위 박근혜 시대를 맞아서 87년 체제의 주요 증거들이 위기에 놓인 듯한 현상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유신시대나 등장했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치,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위기, 남북교류의 단절,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어떤 책임 회피를 떠나서 거의 뭐 적반하장격의 태도, 또 경제민주화 공약의 불이행, 이러한 것 등은 현 정부가 과연 87년 체제, 주권재민, 경제민주화, 평화적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체제, 과연 이런 체제 이전으로의 혹시 롤백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광주 민주화 운동을 회고하고 관련 장소를 답사하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87년 체제가 사실상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된 당대 학생과 지식인, 일반 시민의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 즉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개된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정신적 힘의 원천이 광주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87년 체제의 위기, 시대 역행 담론이 돌고 있는 요즘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거 돌아보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단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연대 팟캐스트를 들을 정도로 한국 사회와 정의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5.18에 대해서는 굳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낯설을 수 있는 배경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5.18은 1979년 11.6으로부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가 자신의 최측근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됐던 것이죠. 당시 박정희는 정권 내부의 보수 엘리트 사이의 갈등, 즉 이 차지철, 김재규 갈등 등으로 상징되는 이 보수 엘리트 갈등으로 최후를 맞긴 했지만 사실상 마치 그 이승만 정권 말기처럼 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거칠게 불붙기 시작한 시점이 또 이 시점이다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YH 무역 여성자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당시 김영삼이 총재로 있었던 신민당사에서의 농성과 경찰의 강제연행, 그리고 부산지역 비상계엄령으로 이어진 부마 민주항쟁과 같은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차지철이 박정희에게 이 지역민들, 시위 군중들을 예전에 그 캄보디아 같이 아무튼 그렇게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어떤 심각한 정권 자체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살해당한 다음 날인 10월 27일 전국에 바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날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규하는 뻔뻔하게도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통일주체국민회의 아시죠? 유신체제 하에서 치러진 소위 체육관 선거의 주체가 통일주체국민회의입니다. 이 이름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통일의 주체라는 표현. 1972년 공식화된 이 유신체제는 데탕트와 7사 남북 공동성명으로 대변되는 당시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이 남북 관계에 대응하여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체제다라고 정당화되었습니다. 사실상 3권을 입법, 사법,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완연한 독재 체제인 이 유신 체제로 가는 이유가 통일이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언급된 이 통일이라는 유신 과업을 달성할 주체라는 뜻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11.6 발생 얼마 후에 유신체제의 뼈대를 유지하고자 했던 소위 하나회 중심의 인물들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회는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과 같은 영남 출신의 육사 11기생 중심으로 조직된 군부내의 비밀 사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신시대 박정희의 비호를 받으면서 군부의 실세로 성장한 그룹인데, 나중에는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척결, 해체될 때까지 정부의 요직을 독차지했던 그룹이죠. 12.12 쿠데타 이후에 군부를 장악했던 신군부는 상당 기간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 초에 소위 진짜 서울의 봄이 온가 했었죠. 그러다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980년 4월 21일에 사북항쟁이 발생했고,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학생운동이 활성화되었고, 이 학생운동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18 거의 일주일 정도 전의 시점부터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가두 시위가 시작되었고요. 14일, 15일에 절정을 이루면서 15일에 서울역 앞에는 약 10만여 명의,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죠. 10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계엄 해제와 조기 개헌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15일에 학생들은 서울역 집회에서 자신의 뜻을 알렸다라고 이제 의견을 모으고
이제 학교로 돌아간다는 소위 서울역 해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서울역 해군의 기회를 틈타서 신군부는 18일 자정을 기해서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실상 이 서울의 봄을 침몰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아는 5.18은 이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던 것이죠.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 세력하의 계엄군에 맞서서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한 역사적 사건을 지칭합니다. 사건은 여러분들 그 영상 5.18과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5월 18일 계엄군이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막아세우고 이 항해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곤봉 등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 방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듣게 되고 하나둘 자발적으로 전남도청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위 군중이 늘어갈수록 계엄군의 이 폭력도 같이 급속히 증폭되어 갔고요. 20일 저녁에는 금남로에 버스, 화물차, 택시 이런 대형 차량으로 구성된 200여 대의 차량 시위대가 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군중이 관공서를 습격하기도 하고 광주와 관련된 상황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방송국에 찾아가 항의하거나 광주 MBC 방송국 건물을 불태우기도 하는 이런 혼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1일에 이르러 예전에 거의 벌써 한 10여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 김상경, 이중기 씨 등이 주연했었던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면은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조준사격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이 5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5월 21일 오후 1시경에 금남로에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국가가 울려 퍼지더니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의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탄을 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쓰러졌죠. 그래서 시민들은 사실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광주 전남 일대 경찰서와 예비군 탄약고에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계엄군은 이날 21일 저녁 때 전남도청에서 일시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엄군이 물러나고 21일부터 27일 새벽까지 광주는 사실상 해방구가 됐던 거죠. 시민들은 자력으로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자치공동체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 분수대에서는 매일 시민 걸기대회가 열렸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주먹밥과 빵을 대가 없이 나눠주었고 부상자를 돕기 위해 헌혈을 하는 등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실현해 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최근에 일어났었던 폭동도 예외 없이 일종의 이런 도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의뢰의 폭력과 탈취 행위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무기들까지 광주시대 곳곳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광주에서는 식료품 가게 하나 습격받은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은행들이나 하다못해 금은방 하나 이런 폭력과 탈취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사실 같지만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27일이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계엄군이 전남 도청을 향해 진군에 들어오면서 약 1시간 가량 교전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 많은 시민군들이 사살되었습니다. 그날 5월 27일 새벽에 젊은 여성이 낭낭한 목소리가 광주 도시 곳곳에 파고들었는데요.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이 구호가 오랫동안 이 한국인들의 가슴을 울리면서 한국인들의 양심에 호소를 하면서 80년대의 지속적인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에서 가장 먼저 들렀던 곳은 작년에 개관한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입니다. 이 기록관은 여러분들 가기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이 지하철 금남로 사가역에서 멀지 않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중심가의 꽤 큰 빌딩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본 이후에야 이 건물 자체가 5.18 역사에서도 꽤나 중요한 위상을 지니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5.18 당시 항쟁의 주요한 거점 중에 하나였었던 가톨릭 센터 빌딩이었던 것이죠. 이 항쟁 당시 가톨릭 센터에는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 그리고 CBS 광주방송국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1980년 5월 18일 최초의 학생 연좌 시위가 벌어졌던 장소이기도 하고 5월 21일부터 시작된 계엄군의 집단 발포에 의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된 대표적 장소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들른 날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광주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난 겨울에 한방눈을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 만에 내린 큰 눈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적설량은 18cm 정도였는데 저는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 키보다 많이 쌓여있는 눈들을 많이 봐서 18cm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온 눈도 아니었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 의하면. 근데 광주는 정말 막 교통이 마비가 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기온까지 급감하면서 굉장히 추운 광주에서는 이례적인 날씨였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을 맞으면서 이곳에 들어갔었는데 기록관에 들어서자 자원봉사하시는 기록관 해설사분들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연령은 한 5, 6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분들이셨는데요. 그곳에서 저를 가이드해 주신 내내 목소리가 얼마나 아주 또랑또랑 어르신한테 또랑또랑이라는 표현 부적절한 것 같은데 얼마나 이 정기가 넘친달까요? 네, 그 자원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활력 있게 일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18 그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 해설사 분의 설명을 따라 들으면서 관람하는 것이 많이 유익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기록물 하나하나를 천천히 둘러보고자 하는 분이라면은 자신의 속도에 따라서 관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관은 전체 7층 규모의 굉장히 대형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1층에서 3층 그리고 6층에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고 4층에 열람실, 5층에 기록물 수장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록관이 설립된 배경이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이 기록관은 2011년 5.18 기록문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립된 건물입니다. 한국에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여러 점 있는데요. 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것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죠. 정근대 시기의 한국은 말 그대로 기록의 나라였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정근대 시기의 그런 왕조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풍부한 기록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5.18 기록 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의미, 민주화운동에서의 의미 때문에 그 의미를 조명받으면서 이렇게 세계의 중요한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기록관 설립은 5.18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자산으로서 5.18 기록을 더욱더 소중하게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의 발현으로 이 건물의 수립이 추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층에서는 5.18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시계열적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1층에는 기록물은 하나도 없고 유물이 딱 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1층에 전시된 유물은 커다란 양은 함지박인데요. 그 양음 함지방의 그 아래 붙어있는 해설판의 설명을 보면은 이 함지박은 5.18 때 전라남도 도청 인근에 거주했던 주옥 씨가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지어 건넬 때 사용했던 것이다 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한 양음 함지박이어서 더 눈에 띄고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5.18의 시민항쟁적인, 민중항쟁적인 성격을 이 평범한 양은 함지박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5.18 관련된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8 관련된 기록물들, 역사에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이라면 이 기록물에 많은 흥미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시 내용은 78년대에 있었던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로부터 이 전시물이 시작되는데요. 이 교육지표 사건이란 것은 1978년 6월에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유신 정권의 교육 이데올로기였던 국민교육헌장 아시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한 사건을 지칭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교수들이 해직되고 구속되었고, 그리고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졌었는데요. 요컨대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 관련 기록물로부터 이 기록관이 시작되는 것은 1980년 광주 지역의 투쟁이 1970년대 후반에 반유신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기록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8 관련된 성명서, 그리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문, 그리고 당시의 다양한 언론 기사, 그리고 군의 작전 상황실 상황일지, 최규하 대통령의 특별 성명 등등 기록물을 살펴볼 수가 있고, 광주 주재 취재기자의 취재 수첩, 그리고 평범한 광주 시민들의 다양한 일기장, 이런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만약에 데려간다면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의 일기장 같은 것도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그 1980년 광주 동산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었던 김모양 같은 경우 자신의 5월 19일 일기에서 젊은 언니 오빠들을 잡아서 때린다는 말을 듣고 공수부대 아저씨들이 잔인한 것 같아, 이런 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대 반공주의 교육이나 어린아이들의 공포 아니면 상상력을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일기의 끝에 김일성이 쳐들어올 것 같아, 이런 식의 또 내용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5.18과 관련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록관이고요.
기록관에서 나오면 자연스럽게 금남로를 따라 걸으면서 5.18 관련된 그 유적들을 여러분들이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책 제목이 평화를 걷다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은 걷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걷는다, 걷기는 요즘 저의 아주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인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여름에 좀 심각한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하반신이 좀 마비가 돼서 운동장애가 올 정도로 심각한 허리 디스크가 왔었는데요. 당시 그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가서 집 주변에 가장 큰 종합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저를 굉장히 겁을 주시면서 지금 이 마비가 온 전신으로도 퍼질 수 있다. 좀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 주장을 했었는데 그 척추 수술을 한다는 게 좀 여러모로 마음에 걸린 바가 있어서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을 거쳐서 모 대학병원 교수님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었고 그 교수님의 말씀이 제가 뭐 일종의 배변 장애가 올 정도의 아주 심각한 하반신 장애가 아니라면은 수술하지 마시고 그쪽 대학병원으로 오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 진통제만 먹으면서 이악 물고 참다가 그 대학병원 갔는데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은 정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참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제가 좀 센 진통제 드릴 테니까 수술 안 하셔도 되니까 몇 달 이악 물고 참으시라고.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 선생님은 오히려 뭐 너무 어떻게 보면 약간 건성건성하게 보인다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많이 디스크가 흘러내렸을수록 오히려 더 빨리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그냥 한번 자기 말을 믿고 무조건 믿고 참아보시라고 해서 참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방송도 하고 제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선생님이 권해줬던 게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걷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사의 선생님의 좋은 대로 걷기를 하면서 제 몸도 치유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좀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도 조금 몇 가지 있었는데 정신적인 치유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걷기더라고요. 그리고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을 정리하는데 이 걷기가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매일 그 걷기만을 위한 시간을 최소 하루에 30분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뭐 투자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걷기만을 위한 시간을 매일매일 일정 정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남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 걸으면서 많은 5.18과 관련된 곳들을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장소는 이 전남도청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남도청에 가보시면은 전남도청 바로 뒤로 최근에 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화시설이 들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인데요. 근데 이게 그 전남도청 정면에서 볼 때는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전남도청 뒤쪽으로 가보면은 지하로 파고 들어가면서 지하로 꽤 높은 고층 빌딩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하로 파고들고 지하에 넓은 광장을 만들고 한 이유가 다름 아닌 이런 고층의 대형 건물이 허름한 옛 건축물인 전남도청에 경배를 드리는 듯한 모습으로 이 건물들을 지어야 한다는 광주 시민들의 주장 때문에 이렇게 수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엄청난 지하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굉장히 큰 고층 빌딩들이거든요. 그냥 이 금남로를 차를 타고서 스쳐 지나가다 보면은 이 건물들을 보지 못하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남도청 건물 자체를 얼마나 많이 광주 시민들이 현재 시점까지 아끼는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전남도청 앞에 있는 분수대, 그 분수대가 있는 광장을 5.18 민주광장이라고 부르는데, 뭐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에서 바라보면 전남도청, 분수대, 그리고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었던 상무관, 그리고 항쟁의 중심지였었던 YMCA 건물 전일빌딩과 같은 곳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수대에서 수많은 그 5월 22일부터 22일에 이르기까지 시민 걸기가 있었다라는 건 그 당시의 그 열기를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제가 앞서 한강의 소설, 한강의 최신 장편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소년이 온다를 제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길에도 제가 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여행을 계속 했었고요. 그런데 이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인 소년 동호가 일종의 자원봉사를 했던 건물이 상무관이라는 건물입니다. 이 상무관은 광주에서 희생된 그 시신들을 안치했던 장소인데요. 그 상무관 건물 또한 허물어버리지 않고 역사적 공간으로 지금까지 보존해오고 있으니까 이 소설 소년이 온다를 들고 상무관을 방문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상무관에 있던 시신들은 한꺼번에 그 5월 27일 직후에 참 비참하게도 청소차에, 쓰레기차에 마구잡이로 실려서 당시에는 망월동 묘역이라고 불렸던 일종의 공원묘지 같은 곳에 그냥 막 버려졌습니다. 예, 그곳은 지금 국립 5.18 묘지, 지금 그 뭐랄까 뉴스 같은데 많이 나오는 그 국립 5.18 묘지는 사실상 신묘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1980년 당시에 시신들이 이렇게 묻혔던 곳은 그 신묘역에서 멀지 않은 5.18 구묘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 5.18 국립묘지를 가시게 되면은 신묘역에만 가지 마시고 꼭 반드시 구묘역도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낯익은 반가운 얼굴들, 이름들을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광주에 간 날에 엄청나게 많은 한방눈이 왔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한방눈이 어느 정도 그치고 난 다음 날에 제가 이 5.18 구묘역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제 책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제가 찾아간 날에 한 이틀에 걸쳐서 계속 너무나 많은 눈이 오고 날씨가 굉장히 춥고 정말 추웠습니다. 그날 이렇게 온통 그 광주 시내가 빙판길이 될 정도로 길들이 다 얼어붙고 했었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제가 5.18 구묘역을 방문한 날에 정말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사람 발자국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새하얀 눈밭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서 정말 형언하기 힘든 커다란 뭐 감동 같은 것을 느꼈었어요. 제가 첫 발자국들을 찍어가면서 묘역에 있는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했었는데, 제 책에는 농민운동을 이끌었었던 정광훈 열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 해남에서 농민운동을 같이 최초로 조직했었던 시인 김남주와 정광훈 열사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980년대 그 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 희생된 이한열 열사의 묘가 또 이 구묘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열 열사와 관련된 설명, 그리고 그 86년도에 희생되었었던 서울대학교 이재호 열사, 뭐 이런 사람들도 이 구묘역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농민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 구묘역이니까 여러분들 신묘역만 들리지 말고 반드시 구묘역도 들리라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신묘역 같은 경우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찾아가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앞서 제 오프닝 때 말씀드린 윤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5.18 묘지를 찾고, 그리고 5.18 묘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무덤이 이 윤상원의 무덤입니다. 윤상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윤상원 개인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윤상원과 박기순이라고 하는 윤상원과 함께 광주에서 들불야학을 이끌었었던, 노동운동과 강학활동을 함께 했었던 여성의 시신이 같이 합장이 되어 있는 묘역입니다. 윤상원과 박기순은 소위 영혼 결혼식이라는 것을 그 후배들이 영혼 결혼식을 치러줬고요. 그리고 그 영혼 결혼식장에서 일종의 그들을 위한 진홍곡으로 그 작사 작곡된 것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던 것이죠. 유명한 소설가 황석영이 작사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 윤상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단순히 1980년 당시 전남도청 최후항전을 이끌었던 주도 세력으로서 뭐 그 역사적 의의를 인정받는, 단순히 그러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점부터 1971년에 전남대학교에 입학했었는데, 입학한 이후부터 쭉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 같은 것을 광주 현지에서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예컨대 윤상원은 78년에 그 전남대학교 아마 정치외교학과였던 것 같은데, 예,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직후에 좋은 곳에 취직이 됐었습니다. 서울의 주택은행에 취직이 돼서 말 그대로 잘 살 수,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도 있었는데, 동료들이 광주의 정치적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6개월 만에 사직을 하고 광주 현지로 내려와서 들불야학 등을 이끌면서 강학활동을 했고, 5.18 항쟁 당시에 그 투사해보라고 하는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민중들 스스로가 만든 뭐 당시에 전단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투사해부를 직접 제작 배포했던 인물이 윤상원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6일에 그 기자회견을 열었었던, 그리고 자신이 아마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켰었던 인물이 윤상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윤상원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 학생들이 왜 5월 27일에 이 전남도청에 있었는가, 이와 관련된 뭐 의문, 질문 같은 것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가장 인상적인 대답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이곳을 여행하면서 읽었었던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 부분에서 그 대답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들은 도청에 남았었는가와 관련된 그 말하자면 소설가 한강의 뭐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강은 일종의 양심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의 아주 일부분을 짧게 읽어보자면,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커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네, 소설가 한강은 당시 그 도청에 나왔었던 일부 노동자들, 어린 학생들의 심정을 이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언가, 그리고 그 어떤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었던 어떤 양심의 의지라고 나름의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이 책을 낸 이후에 한 대중독자분으로부터 이 짧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받은 일이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 책을 읽고 바로 이 5.18 관련된 부분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이 그분의 정서를 건드려서 눈물을 흘렸나 했더니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그 5.18 당시에 전남 도청 부근에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여고생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생인가 그랬다던데 그 5월 27일 밤에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던 그 여성의 방송을 직접 자신의 귀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월 27일 그 탱크가 그 군인들이 그 전남도청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그 소리도 아주 생생하게 들었고 옥상에 올라가서 몰래 그 광경을 보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여고생이었던 그분의 심정, 네, 얼마나 그 가슴 아팠을까 충분히 헤아려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한강의 소설 중에서 그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일부를 낭독을 하고 그리고 제 책에 나오는 그 소설과 그 한강 소년이 온다의 일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제 책의 일부분을 끝으로 낭독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6월) 수피아여고 3학년이었던 19살의 은숙은 도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은숙은 방학하는 날까지 날마다 정류장역 공중전화 부스에서 도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 민원실 직원들은 인내심 있게 그녀를 응대했다. 꼭 한 번 나이든 여사부원이 말했다. 그만 전화해요, 학생. 학생 같은데 맞죠? 물이 나오는 분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잊고 이젠 공부를 해요. 다 잊고 이제는 공부를 하라. 이것이 어쩌면 최근 일부 지식인과 정치가들이 대부분의 한국인과 광주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광주를 잊으라고, 자학적 사관에서 벗어나라고, 5.18은 잊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라고,
민주화의 역사 따위는 잊고 한국 현대사를 새롭게 다시 쓰자고. 그러나 우리는 1980년 빛골 광주에서 일어난 횃불을 여기서 꺼뜨릴 수는 없다. 5월 27일 광주 시내를 낭낭하게 울리던 5.18의 유언,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는 광주 시민들과 한국인들이 가슴 깊이 남아 계속 반추되었다. 1980년대 한국은 이례적인 단기간의 제도적 민주주의 달성에 성공했고 광주 시민들은 언제나 그 선두에 앞장서 있었다. 지금도 다수의 학생과 노동자와 농민의 시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는 윤상홍과 박기순을 위한 진흥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5.18의 진흥곡이 수많은 민중의 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불리는 현상은 단순한 우연에 불과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가슴 깊이 5.18의 유언을 되새기고 있는 것이다.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